안녕하십니까. 이번 챕터에서는 Managing International Operation 해갖고 국제적인 운영, 그 운영 중에서도 생산에 관련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경영론 15장 Managing International Operations에 관련된 영상은 이전에 그 통으로 해갖고 43분 분량의 영상이었는데, 영상이 굉장히 길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거친 숨소리라든지 제가 자주 쓰는 그 나쁜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런 표현이 많이 들어가갖고 적당히 컷 편집을 해가지고 다시 1, 2편으로 나누어 가지고 제작성을 하는 영상을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이 영상에 이제 이전에 그 녹음 영상을 AI 그 시스템을 활용해 가지고 좀 더 순화시킨 영상을 했는데, 제 음성이랑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비교하면서 들어볼 수 있게 자료를 만들고 있어요.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도비에 팟캐스트라는 사이트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만들었던 레코딩 파일에 여러가지 노이즈 같은 것들을 제거를 해갖고 여러가지 강의 영상에 대한 강화, 그러니까는 목소리를 좋게 만들어주는 이런 프로그램에다가 제가 이제 음성 파일만 여기다가 업로드를 해가지고 그 교정을 했더니 얘가 이제 한 10여 분 정도 이렇게 쭉 정리를 한 다음에 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해주고요. 다운로드 이 받은 파일을 가지고 있던 영상에다가 그 소리만 다시 바꿔가지고 다시 인코딩 하면서 편집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새롭게 15장 생산 운영 관리에 관한 내용을 만들고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씀드린 설명 영상 요 1, 2분 사이는 AI로 한 게 아니라 이후에 있어서 전체적인 내용은 AI로 편집된 내용을 진행을 드리고요. 이 8판, 7판, 5판, 9판에 관련돼 가지고 핵심 내용이 크게 바뀌진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판수를 갖고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 큰 지장은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이전의 기사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설명을 최신 걸로 업데이트 해갖고 보완해갖고 또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생산 운영 관리에 대한 내용을 집중해서 보시고 어려우면은 책을 한번 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설명을 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원서인데 잘 따라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지만은 여러분들 교과서를 좀 미리 좀 읽어보시고 제가 이 책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설명드릴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의 왼쪽, 오른쪽 프레임에 나와 있는 핵심 키워드 단어에 대한 정의라든지 전체적인 목차와 흐름을 보시면서 따라오시면은 좀 더 수월하게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단어장도 제가 드렸잖아요. 그 단어장도 미리 여기에 관련된 단어들을 좀 숙지해 보시고 체크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수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챕터의 전반적인 주요 내용을 보자면은 우리가 생산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 자원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의 고려할 요소, 이슈는 뭔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매니저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생산에 있어서의 중요한 것들은 무엇인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생산 공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비즈니스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데, 파이낸셜을 어떻게 하면 잘 융통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기업이 금융, 재무 조달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산 전략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원론적인 것인데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기업의 전략을 반영을 해줘야 된다. 기업이 저비용 우위 전략을 쓸 것인지 아니면 차별화 전략을 써가지고 각 소비자들에게 맞는
제품들을 소량 다품종 생산할 것인지, 아니면 포커스 전략을 통해 갖고 집중화된 세그멘테이션 안에서 저비용 전략을 쓸 것인지, 아니면 그 집중화된 세그멘테이션 안에 차별화된 전략을 쓸 것인지, 이런 집중화 전략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기본적인 생산 관리에 있어서의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capacity라고 하는 그 생산량 계획을 짜야 되는데, 기업이 시장에서의 요구사항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충분한 산출물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기준에는 number of work shift 해갖고, 이건 뭐 작업 근로 교대라든지 작업장의 숫자 뭐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근로자들의 숫자라든지 생산시설의 규모라든지 하청업체의 규모, 크기, 뭐 서브 컨트랙팅 이런 것들의 크기를 가지고 우리가 capacity, 생산 능력 계획을 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facility location planning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이제 자동차 생산 공장, 철강 생산 공장, 그다음에 배 만드는 조선 업체, 뭐 이런 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생산 공장을 만들지, 시설을 만들지 계획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특정 지역의 공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를 발생할 수가 있고요. 최적의 입지를 선택하는 것이 생산 활동에 있어서 경제적 베너핏, 혜택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운송비라든지 자재 조달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혜라든지 특별히 장점이 있는 최적의 입지에서 생산을 했을 때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 비용이라든지 노무비라든지 물류비 이런 것들을 많이 줄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 경제적인 효과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집중화된 뭐 생산 공장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 스트래티지에 따라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제 생산하는 경향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분권화된 생산 이렇게 되면은 멀티내셔널 스트래티지에 따라 갖고 현지에서 차별화된 저공화된 제품을 여러 개 만들 때 디센트럴라이즈드 해가지고 멀티내셔널 스트래티지를 쓴다. 이제 글로벌이라는 용어하고 이 멀티내셔널이라는 용어를 예전부터 이제 구분을 좀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글로벌이라는 용어는 표준화된 제품을 대량 생산할 때 글로벌 스트래티지를 쓰고요. 멀티내셔널이라는 거는 현지에 맞는 저공화된 전략이나 제품을 짤 때 멀티내셔널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프로세스 플래닝이라고 해서 공정계획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기업이 새로운 제품을 창출해내기 위해서 하는 프로세스를 결정하는 것이 프로세스 플래닝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스탠다디제이션, 표준화냐 아니면 어댑테이션, 현지 적응화 제품이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표준화는 대량 생산을 통한 저비용 우위를 점할 때 표준화 공정을 쓰고요. 어댑테이션 하면은 적응화는 차별화를 통해 갖고 집중적으로 현지 소비자를 공략해 갖고 만드는 걸 우리가 어댑테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표준화해야 될 제품이 있고요. 차별화해야 될 제품들이 있죠. 표준화에는 주로 뭐 어떤 것도 있어요. 대량 생산하는 뭐 공장에서 만드는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핸드폰 뭐 이런 것들은 표준화해야겠죠. 차별화시켜야 되는 것들은 의류라든지 그다음에 식료품 같은 것들이라든지 현지에 맞게 적응화시켜주는 프로세스 계획을 각각 따로 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제 패시리티, 공장들의 레이아웃 플래닝을 잘 짜야 되는데, 반도체 공장을 하면 축구장 20개 크기, 뭐 100개 크기라든지, 자동차 생산 공장 보세요. 축구장 50배 크기, 야적장까지 치면은
굉장히 공장의 규모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공장을 이제 위치를 배치를 설정할 때 물류비라든지 이동하는 동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근로자의 작업 환경들을 고려해 갖고 공장의 레이아웃도를 그려야 된다. 이거를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비즈니스 레벨의 전략 같은 것들을 잘 반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비즈니스 레벨 전략이 세 가지가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저비용의 전략. 두 번째, 차별화 전략. 세 번째, 포커스 전략.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레이아웃 배치도 계획을 짜야 되고요. 특히나 이제 그 입지에 있어서 그 지리적인 여건 요소가 굉장히 또 중요하다. 교통이라든지 물류, 유통, 원자재 조달, 직원들의 출근, 출퇴근 뭐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레이아웃도에 포함이 되고 있죠. 현대자동차나 뭐 외국의 기업들의 자동차 우리가 공장 견학도 가지만 공장 견학 가서 보면은 만드는 것만 보지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그 배치나 구조 이런 것들은 기밀이기 때문에 잘 안 보여주려고 그래요. 공장을 새로 해외에 만드느냐 아니면은 외부 업체에 아웃소싱을 줘가지고 부품이나 원자재를 조달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돼요. 이거를 이제 make or buy decision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 공장을 만들게 되면 여러 가지 리스크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비용 뭐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상쇄하기 위해서 아웃소싱, 바잉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결정을 할 때 있어서 고려 요소를 보자면은 첫 번째가 raw materials, 원재료, 원료를 어떻게 쉽게 조달할 수 있는가. 이제 외국계 기업이 새로 공장을 외국에다 지을 때 원자재에 대한 규제라든지 조달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새로 공장을 짓느냐, 바이하냐 이걸 결정을 해야 되고요. 중간 부품, 중간에 들어가는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메이크와 바이 결정을 해야 된다. 중간재 요소를 뭐 쉽게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도 있고 기업이 전략적으로 이 중간재를 생산하는 업체를 우리가 수직적 통합을 해서 가져가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우리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availability 해가지고 가용성. 그래서 뭐 노동이라든지 자본이라든지 토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메이크하냐 바이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갖고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모디피케이션이라고 해갖고 수정이 필요하냐 안 하느냐. 그래서 이제 어떤 제품을 만들 때 현지에서 많은 수정을 필요로 하고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면은 그 메이크하는 것보다는 바이 외주라든지 소싱을 주겠죠. 그 다음에 비용적인 측면들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해줘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물리적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중에서도 공장을 새로 짓는, 만드는, 사업장을 만드는 의사결정을 할 때는 여기 나온 대로 이제 vertical integration이라고 해갖고 수직적 통합을 하는 거예요. 이 수직적 통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통제력을 높이고, 근데 이 통제력 같은 경우에는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통제력. 이제 백워드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해갖고 인풋이라고 하면은 원자재를 조달을 해가지고 생산 공장에서 만드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인풋을 수직적 통합한다 하면은 백워드 인테그레이션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반면에 다 만들어진 제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과정을 통합하는 거를 forward integration. 여기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다 만들어진 물건을 소비자에게 보낸다. 그러면 물류나 유통이라든지 소매업이라든지 AS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기업이 모두 하는 경우에 vertical integration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비용을 절감시킨다. 외부에 외주를 주었을 때는 단계가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계를 줄이기 위해서 비용 절감 차원에서 수직적 통합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 투 데이 컨트롤
또는 뭐 더 많은 통제력을 얻기 위해서 수직적 통합을 한다. 우리가 이제 계열사일 때라든지 자회사일 때는 본사와 협력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통제력이라든지 뭐 의사결정이 잘 원활히 되는데, 아웃소싱이라든지 이런 걸 줘버리게 되면은 그 회사에 뭐 이렇게 바기닝 파워가 없는 한 쉽게 통제하거나 컨트롤하는 게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시장이 그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이럴 경우에 아웃소싱을 통해 가지고 원자재 부품들을 조달을 하고 사와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다른 기업에게서 제품이라든지 서비스를 우리 기업이 경쟁력이 없는 것 중심으로 사오는 거를 우리가 아웃소싱이라고 그래요. 꼭 경쟁력이 없어서 외부에서 도입해 오기도 하지만 비용 절감 차원에서 외부에서 이렇게 소싱을 해온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그 리스크를 좀 줄일 수가 있다. 우리가 이제 그 모든 부품을 다 개발하고 만들고 하는 데 따른 리스크를 좀 줄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많은 유연성을, 플렉서빌리티를 가질 수가 있다. 그 특정 그 하청업체나 부품업체에서 부품이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분량이 많고 문제가 많다. 그럼 다른 하청업체로 찾아가지고 저렴한 데서 오더를 주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거래선을 쉽게 바꿀 수 있으니까 유연성이 올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지배력을 높일 수가 있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 1차 벤더, 2차 벤더, 하청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거의 뭐 독점적으로 현대자동차의 부품을 납품해야 되기 때문에 현대자동차나 뭐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켓 그 파워, 시장 지배력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여러 가지 그 바잉에 관련된 그 장벽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요. 페이지 394페이지에 그 barriers to buying에 대한 그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정부의 규제라든지 세금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비용 관련된 문제가 하나의 장벽으로서 이렇게 작용을 해가지고 꼭 그 새로운 그 메이크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안 될 때는 바잉을 통해 갖고 아웃소싱을 줘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이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유 때문에 아웃소싱을 하는데, 메이크 할 것인지 아웃소싱 할 것인지는 이제 장단점을 잘 비교를 해가지고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유리한지 의사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공장이라든지 생산업체 시설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퀄리티 임프루먼트, 품질 개선에 관련된 내용인데, TQM이라는 게 있어요. 현대자동차에서도 뭐 TQM이라고 해갖고 품질 관리를 하는데, 이게 이제 Total Quality Management의 약자죠. 그래서 품질 관리 개선은 컨티뉴어스,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되고요. 고객의 그 만족이라든지 예상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가지고 품질을 강화하는 프로세스를 제공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ISO 9000 시리즈 품질 인증을 도입을 해가지고 국제 규격에 맞도록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ISO 9000 이 품질 인증을 받게 되면은 여기 ISO 9000 템플릿이라고 해갖고 다양한 서식 양식이라든지 생산 운영에 관련된 절차, 품질 관리 매뉴얼, 그다음 여러 가지 양식 포맷이 PDF 파일로 해가지고 인증을 받게 되면은 이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을 시키고 있고요. 컨티뉴어스 하기 때문에 한 번 인증받아가 끝나는 게 아니라 5년 정도 지나면은 또다시 잘하고 있는지 인증을 획득을 재검토, 검증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앞에서 ISO 9000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ISO 9000, 2000 시리즈 자격증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많이 보던 이름이 있죠. 이춘수. 근데 이천수가 아니라 이춘수라고 해갖고 제가 예전에 영국에 있는 네빌 클락이라는
기관을 통해 갖고 획득한 자격증이에요. 영문으로도 있고요. 한번 참고해 보세요. 이 자격증을 따려고 비용, 이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원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이 자격증을 땄죠. 근데 자격증 획득하는데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를 해야 되고요. 비용이 한 200만 원 정도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퀄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꼭 IT 기업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물류, 운송 뭐 이런 서비스업 계통의 기업뿐만 아니라 향후에 현대자동차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반도체, 중견 중소 생산업체에 종사할 수도 있고요. 거기서 특히 이제 기업의 품질 관리에 관련된 부서에 근무를 하려면 이런 자격증이 있으면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기타 생산 이슈에 관련돼 갖고 쉬핑 코스트라고 하고 선적 비용 또는 운송 비용에 관련돼 갖고 충분한 고려를 해 갖고 생산 입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 재고 비용. 그래서 우리가 재고 비용을 어떻게 관리하고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생산 이슈를 생각해내야 된다. 재고가 많아지면요, 기업의 자금 회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담이 생길 수가 있어요. 기업에서는 뭐 전사적 자원 관리 프로그램이라든지 IT 시스템을 적용을 해갖고 실시간 재고 처리를 파악을 하고 재고가 많이 안 쌓이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재고가 또 너무 없어도 문제가 되는 게 급작스러운 수요가 폭발한다든지 요구에 발빠르게 이제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재고가 너무 없으면. 그 다음에 just in time manufacturing이라고 하고 적시 생산 시스템 또는 간판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일본에서 도요타 자동차가 이제 자동차를 만들 때 이렇게 이제 적시의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해가지고 생산을 하는 시스템으로 이제 JIT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사진은 여기도 이제 Certified Professional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마이크로소프트사에.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컴퓨터도 해야 되고 그다음 프로그램도 알아야 되고 영어는 기본으로 알아야 되고 거기다가 인문학적 소양으로 해가지고 역사, 철학, 뭐 미학 여러 가지 굉장히 요구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 충족시킬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컴퓨터에 대한 그 개념이라든지 좀 그 내용들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이제 컴퓨터에 관련된 지식을 쌓기 위해서 제가 한 2000년도 초반에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이 전문 자격증 시험 보는 게 있어요. 또 이제 그 시험을 봐가지고 한 과목을 통과하게 되면은 이 전문가라고 해서 MCP 자격증을 주거든요. 여기도 이제 준수리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 증서도 있는데 카드랑 이제 배지만 연구실에 있고 증서는 어디로 도망갔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MCP라는 이 각 과목의 자격증을 하나도 따면은 MCP가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6과목을 패스하게 되면은 MCSE, 시스템 엔지니어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제가 MCSE까지 자격증을 땄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귀했었거든요. 이 자격증을 소지한 그 전문가를 기업에서 채용을 해가지고 있으면은 이 파트너십을 마이크로소프트사랑 맺는데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 있죠. 그래서 이제 기업에서 이거를 취득하라고 굉장히 이제 지원을 또 많이 해주는 자격증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다양한 그 컴퓨터 스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양적 측면에서 많이 공부해 둘 필요가 있는데 요즘에는 뭐 파이썬이라든지 뭐 빅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 배워야 되겠죠.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그렇지만 이제 네트워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 블록체인 계속 공부해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